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염될 조짐이 나타나며 중국 경제 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약 15년 만에 인지세까지 전격적으로 내렸는데요. 다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변동성이 심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지난해 잭슨홀 악몽은 나타나지 않았죠? 네,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또 예. 어제 한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부터 좀 예. 홍영표랑 같이 또 시청자분이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했습니다는 예. 가장 스타가 지금 누가 부각되는 거 이제 아십니까? 가장 큰 스타요. 네네. 글쎄요, 좀 두드러졌던 인물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스타가 아니라 아마 엔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적으로 이렇게 부각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역시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가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부각된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통화정책이 이렇게 변화가 모색되지 않겠느냐. 지금 엔화가 약세다. 실제로 엔화 자금 정보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에다가 지금의 일본의 물가 수준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인플레 타겟팅 2%면 낮다 이렇게 했거든요. 2% 낮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든 아니면 YCC 컨트롤 문제에서 비록 변동폭에서는 상향의 움직임을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 이렇게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는 아베노믹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영국 PD께서 엔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146.5입니다. 그래서 147엔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엔화 투자하신 분들은 저렇게 엔화가 약세되니까 사실 굉장히 우에다 입장에선 국제금융시장에서 하나의 핫 인물로 부각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 증시도 잭슨홀 미팅 여기에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부에서는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에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9월의 악몽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잭슨홀 미팅 직후 그다음에 오늘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잭슨홀 미팅에 잭슨홀 악몽 같은 건 1년 전에 나타날 수가 없다. 다만 2안과 3안, 예. 중립과 최상세를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것은 예.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느냐에서는 두 가지 가장 키 이슈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죠. 연초에 그 갤런당 3.21달러에서 지금 3.83달러 정도로 돼서 CPI 상승률을 보면 0.2%포인트의 인상 요인이 상승 요인이 제공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예.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할 거로 봅니다는 미국의 그 고용 지표들 9월 초에 이제 일제히 발표되는데요. 사실 PCE 물가와 함께 이제 곧이어서 예. 이렇게 미국의 8월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임금 상승률도 2월에 대비해서는 좀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중립안과 최상안,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2안과 3안, 이 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통제되고 있다는 파월의 반응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2안을 가져가든 3안을 가져가든 중립시안을 가져가든 최상시안을 가져가든 증시 입장에서 악재가 아니다. 이런 것이 반영돼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예. 특별히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나타났던 재료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골드락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가져간다. 잭슨홀 미팅에서 특별히 파월 의장이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잭슨홀 미팅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미국 증시의 모습을 한번 연장선 차례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 장세인데요. 매크로 사이드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죠. 노랜딩해서 작년 3분기 이후에 올해 그 2분기까지 사실 2%에 되고요. 3분기 때는 지금 5.9%까지 아마 GDP 애틀란타 나우 같은 경우는 5.6%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5.9%까지. 미국 경제가 5.6%군요. 대단하죠. 예.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니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끔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국 경제 얘기하면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인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미국과 중국이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기가 괜찮다. 예. 그다음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증시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이런 실적 발표는 이렇게 앞으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평가를 보면 실적 발표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80% 이상 어닝 서프라이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 펀더멘탈의 장세가 잭슨 미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지속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S&P 지수가 지금 4,500선을 넘고 있습니다는 올해 연내 5천 시대가 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항이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와 증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중국 쪽 상황은 반대로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평가들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잭슨 미팅 때문에 예. 모두가 방송에서 그거를 했습니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근데 사실 중국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큰 이슈가 나왔죠. 일단 헝다 이 그룹이 예. 오랜만에 재개가 됐죠. 거래 재개가 됐죠. 이것도 중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시발점이 헝다 그룹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 첫날 또 낙폭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갔으니까 차례 피킹 차원에서 증시가 헝다 그룹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예. 이 여부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개 이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됐던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장중에 80%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개 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중국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러먼드 미 상무장관과 중국의 이렇게 상무장관과 회담이었습니다. 예. 역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첨단 기술에 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디리스킹 전략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증시에 크게 호재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관심 있는 게 인지세입니다. 예, 그렇죠. 인지세는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않고 과거에 금융위 당시에 중국에서 2008년 이 추격을 방지역에서 2008년 4월에 인지세를 냈습니다는 마지막 체외 조치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15년 만에 그것도 50% 대폭적으로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계획 없는 금융 완화책, 증권시장의 부양책 같은 경우는 비시어스 사이클,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악순환거리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 중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관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5년 만에 내린 인지세 효과로 어제 중국 증시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부동산 문제든 예. 증시 문제든 전염되는 금융위기의 전염 문제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는 이제 지났다. 예. 그러면 자금 이탈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문제가 아무리 경기 부양해서 돈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이탈이 더 심하면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중국의 문제는 얽게 되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국의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인가 외국인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증시적 측면에서 최근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통계 가지고 중국 증시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의 현상이 얼마큼 심한가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본토 에이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토 에이즈입니다. 본토 에이즈의 성격은 잘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 문제라든가 시진핑 정부에 대한 이렇게 본질적 평가 부분이 본토 에이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달 초서부터 24일까지 무려 132조 원이 이탈됐습니다. 예. 외국인의 자금의 이탈 기간도 거래일 기준으로 14일 거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장 기간입니다. 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외국 자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펀드런
먼드런 이런 데서 금리가 전염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인지세가 그것도 15년 만에 내렸는데요. 50%를 떨어뜨렸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이 재정적으로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는데 통화 정책은 이미 막혀 있으니까. 예. 근데 국채 발행하면 크라우딩 아페이터 구축 효과 때문에 사실은 국가 채무가 저 등대에서 경기 부양 효과는 증시 부양 효과는 제한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결국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게 이제 외국인 자금 문제인데 신흥기에 그 거래세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전격적으로 내려서 외국 이탈 방지하고 외국 이탈을 방지하면 부동산과 그 다음에 사실 주식에서 중국이 내려붙는 유동성이 이 드레인 이펙트에 빠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증시 문제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인지세를 이렇게 댔습니다. 일단은 15년 만에 이렇게 조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어제 1%대로 1.13% 올라갔죠. 나머지는 뭐 선전이라든가 그런 것 같이 외국인 자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해 대표 지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 올랐습니다. 예. 1.1% 올랐으면 이게 인지세 효과냐, 어떤 중국 전문가가 인지세 효과냐 하면 잭슨홀 효과에 의해서 전 세계 증시가 0.8%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거든요. 이 문제 빼야 된다. 예. 그다음에 어제 미국과 중국 간에 그래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관련해서 어쨌건 만났다. 예. 만났다. 이런 효과를 대하면 사실 1.1% 상승해서 오랜만에 반등한 건 좋지만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잭슨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무장관 회담 이 여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면 사실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1.1% 올랐어도 2에서 3일간의 순간적인 효과에 끝난다 하는 이런 비관적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인지세 효과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증시 상승세에 힘을 더한 것 같고요. 자, 지금 중국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일 정책을 남발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게 나중에는 악순환 국면으로 치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이 지금 연일 내놓은 정책 예. 남발하고 있죠. 정책을 위기 상황이면 한 번에 샥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한 번에 근본적 문제를 검토해서 한 번에 줘야 되는데요. 예. 사실 정책만 남발하는 게 지금 아마 한 달에 중국에 나온 정책들은 정리하기가 좀 어렵을 정도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사실 정책에서 한 번 나왔을 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악순환 고리에 처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악순환 고리는 1단계는 외국자본 이탈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 이렇게 가고요. 이탈되니까 주가 하락되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되겠죠. 2단계는 엔타이 레스펙트 역자산 효과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예. 중국의 성장률은 지금 상태에선 통계 조정 문제를 대면 2%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 침체, 외국인 자금은 또 펀더멘탈 악화되니까 이탈되죠. 그다음에 자산 가격 떨어지게 되죠. 이런 1단계, 2단계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순환 거리가 형성되면 예. 신흥국에서 악순환 거리가 형성되면 비시어스 사이클이 되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일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예. 사실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워낙 그 나서다 보니까 여객시장 홍콩 여객시장에서 하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2환대입니다. 근데 어제 공시한율은 중국 인민은행 공시한율은 1달러당 7.1위안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장 간에 작용하고 중국의 고시한율은 관리하는 환율과 괴리가 형성된다면 결국은 뭐냐? 시장의 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안의 약세에 추가적으로 해서 여기에 따라서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을 제공하거든요. 이게 1990년대 파운드화 위기, 그 다음에 1990년 중남미 위기 94년이죠. 1996년 아시아 통화 위기 이런 측면에 사실 여기 환율과 시장 환율과 예. 공시 환율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결국 시장이 이긴다. 그러면 홍앵커가 환투기 세력이라면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에 아무리 인민은행이 방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베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투기 세력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 환투기 세력을 막고 또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안화부터 안정화시켜야 되는데요. 그런데 외환 전문가들 그리고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위안의 방어에 나서긴 하지만 왜 역의 환율과 그다음에 고시 환율 간의 괴리가 심하느냐. 예. 그만큼 위안 전문가인 판궁성 이분이 외환 전문가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는 실제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사실 노력하긴 합니다는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사안이 제한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청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자, 달러를 팔고 그다음에 위안화를 회수하는 거죠. 그게 뭐냐? 위안화 가치가 강세되고 달러가 약세돼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위안화 유동성을 회수한다 하면 신용 경색이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신용 경색이 심화되면 부동산 위기라든가 주가 하락 같은 이런 문제가 자산 가격이 더 하락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더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경색이 심화되면 자, 정책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에서 금리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들의 부채 상황에 따라서 빚의 복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정책 수단이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뭐를 해도 다 해라. 뭐를 해도 다 해라. 달러 공중에 뿌려서 위안화를 방어하라. 이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얘기입니다. 저 의미는 과연 이게 당신의 개인적 입장을 위해서 위안화가 약세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해야 된다는 시각.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과제라든가 박순익과 구상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수단이 있냐 하는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냐 하면 지금의 신용 경세를 풀고 그다음에 위안화를 방어를 위해서 미국과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미국의 보유국채를 계속해서 팔게 되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국채를 팔면 위안화는 방어가 되죠. 예. 또 미국의 국채를 팔면 미국의 자금들이 중국에 들어오겠죠.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미국이 용인하느냐, 미국도 국채를 매각해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걸 용인하게 되냐. 용인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죠.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악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내 수단 막혀. 대외 수단 만약에 막힌다면 아무리 외환 전문가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험이 없는 이렇게 판궁성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수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도 너무 많이 판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대목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의 통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한 것은 7월 말 통계까지는 잡아야 되는데요. 예. 지난해대로 열심히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가 6월 말 통계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사항은 더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까지 이렇게 시청자에 비춰주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8,467억 달러입니다. 가장 상징성이 있는 8,500억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6월 말 기준으로 8,354억 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속도를 본다면 아마 9월 달 정도에는 8천억 달러도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쪽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지금 미국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라토리엄 위기도 됐고 국채 이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갚지 못했던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국채 금리는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매파적 속성을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인하 쪽은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고요. 상당 부분 이렇게 신중을 기하겠다 하는 부분도 사실 통화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겠다 하면 가뜩이나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파는 상태에서는 국채 금리가 잭슨 홀 미팅 이전에 심정물 금리가 4.5%까지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매파 발언이 있지만 다른 이렇게 재정적 사이드를 감하지 않고 그걸 순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국채 매각에 따라서 완충시키는 이 요인차 안에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는 바로는 매파 발언을 한다 해도 예. 기준금리 인상 문제에선 신중을 켜온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솔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다. 예. 그리고 임금 상승이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매파 기조를 유지했지만 실제로 기존금리 입장에서는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에 얘기했지만 변수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요, 대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또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은 최후의 방어적인 인지세까지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것도 예. 50% 됐으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은 중국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350% 세계 최고인 상태에서 만약에 사실 인지세를 50% 떨어뜨렸는데요. 효과를 보지 못할 때는 재정 적자 사이드 예. 더 심화시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거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지만 이게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국가 채무 문제의 속도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거래세 내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수입분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내리지 못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충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대외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예. 하나는 미국과 풀어가는 방법.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그렇게 강요들을 계속해서 불려들여서 러먼드까지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 차원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몰아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11월 달에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정상회담에 사전 정치 작업 아니냐. 근데 일관되게 그 이후에 국방장관 블렁컨 들어오고 제닛 옐런 들어오고 이번에 러먼드 들어오고 존 케리는 특사이기 때문에 예. 뺀다고 이렇게 보면 미국의 강요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 문제에 해당되는 첨단 기술의 양보 문제, 이 문제는 양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진핑과 바이든 간에 내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시진핑은 인민들의 굉장히 사실 신뢰를 잃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미중 간 이렇게 해서 첨단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화해를 해서 지금 문제를 극복했다. 양자가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보면 어떠냐? 결국은 브릭스 정상을 통해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국가에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세를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시진핑이 일정을 바꿔서 지난 주말에 브릭스에 왔던 것도 공식적으로 G7에 버금되는 브릭스 세화 확대를 가져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가장 딴지를 건 국가가 인도죠. 예. 인도죠. 인도는 중국의 저 틈을 타서 브릭스 국가뿐만 아니라 사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헤게모니를 차지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바탕이 됐던 것이 인도가 중국을 공식적으로 제쳤고요. IT에 있어서는 역시 중국은 테크래시 문제에서 가장 첨단적인 문제에서는 미국과 마찰 문제, 또 시진핑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이전에 아리바바라든가 화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기득권과 득세했던 사람들, 반시진핑 세력들을 무서워해야 되니까 테크래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반사익을 차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디의 기가 막힌 줄타기 외교. 이게 겹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진핑이 브릭스를 회원국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G7에 버금되는, 그래서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상에서 우위를 찾아가자는, 열세를 만회하자는 이 전략을 했습니다는
브릭스에서 보면 진짜 시진핑이 외면을 당했다. 봉변까지 내게 하더라도 외면을 당했다. 나중에 브릭스와 관련된 회원국 확대 문제에서 모디가 그나마 시진핑의 체면을 세울 정도로 회원국의 일부 국가들 확대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풀어가기도 미국과 풀어가기, 그다음에 동료들이 많았던 브릭스와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활로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태클래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외국인 이탈 문제를 해야 되는데요. 예. 외국인 이탈 문제에서 기업들이 빠져가는 문제, 부동산이 빠져가는 문제는 시진핑이 사실 근본적으로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뭐 계획 경제를 다시 이렇게 시장 경제를 돌렸는다든가 폐쇄 경제를 개방 경제를 돌려야 되는가. 오늘은 중국의 인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인지세가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하느냐. 그게 아니고 가장 지금은 외국에서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게 향후의 미래성 본다면 역시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인지세를 인하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의 문제에서 알리바바라든가 파이라든가 튜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규제 문제를 태클래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태클래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저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이 태클래시 문제의 상징격이 알리바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서 CATL 같은 2차 전지보다는 알리바바를 풀어야 된다. 이게 알리바바를 푸는 게 아니고 중국의 태클래시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 문제죠. 이 상징성을 갖고 제목을 단 겁니다. 예. 상징성을 한데요. 외국인 자금에 있어서는 정작 인지세가 중요하고 금리 뭐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본질적인 시진핑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되고 다음 문제는 지금의 앞으로의 미래 잠재 가치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예. 이런 쪽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